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묘지 근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결혼 후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 결혼 후 두 번째 집이었는데요. 첫 번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이 8천대에서 막 1억으로 치솟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집을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서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도 갔었죠. 결국 저는 본가에서 시 경계를 넘어가는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격도 쌌고 평수도 넓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주인도 살아보지 못한 집이었죠. 결혼 전부터 짐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집에 하나둘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덩치도 크고 겁이 없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쥐나 벌레 따위를 무서워하고 약간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희는 둘 다 작가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순문학 소설가 지망생이죠. 저희 둘은 직장 다니는 분들에 비하면 감수성 쪽으로 예민한 편이고 연기자나 순수 예술가에 비하면 수더분한 편입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제가 했는데 대체로 집에서 작업하여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집에 대해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고 덜 마른 느낌의 습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습기에 대한 기억은 때론 소름 끼칠 정도로 드라이하기도 하고 때론 몹시 눅눅한 공기가 떠다니기도 했죠. 처음에 한두 달은 그것에 대해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밤이 되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각은 저녁 9시 정도로 늦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뺨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면서도 아내가 벌써 왔나?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각도 아니니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거든요. 같은 강도로 또 제 뺨을 두드리더군요. 눈을 떴습니다. 순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눈을 뜨니 웬 여자가 침대맡에 허리를 숙이고 서서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도 아니고 거위도 아니더군요.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바로 눈앞에 있어서 너무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당황했고 몇 초의 시간이 몇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눈을 떴죠. 눈을 떠보니 여자는 안방 욕실 문 앞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그 여자를 한참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선 여자는 무슨 냄새라도 맡는 것인지 아내가 화장대 의자에 걸쳐놓은 스카프며 수건이며 집에서 입는 티셔츠 따위를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태도는 신기한 것을 구경한다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이며 시니컬하였습니다. 뾰로통해 보였습니다. 저를 깨우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장대 쪽으로 훌쩍 가서 아내의 물건을 보는데 그 여자의 집중력이 확 느껴지더군요. 나는 지금 이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듯이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보통 눈 떴을 땐 사라지곤 하잖아요. 주로 아내의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며 그렇게 안방 곳곳을 배회하더니 방 밖으로 스르륵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밀고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듯이 다시 한번 묘사해보자면 볼을 감쌀 정도 길이의 흑발의 옷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옷은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거나 멋을 부리기 위한, 즉 외출복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소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 면에 풀을 먹인 질긴 이불 호청 같은 것으로 만든 질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키는 대략 164 정도 되는 중키를 웃도는 정도였고 얼굴은 미인형으로 나이는 대략 20에서 22 사이였습니다. 적게 보면 17살까지도 보였습니다. 눈이 아주 예뻤고 입술이 도톰했으며 이마는 동그랬습니다. 얼굴은 젊은 여자처럼 통통했는데 몸은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었네요. 어쨌건 여자는 안방을 나갔고 저는 멍청하게 누워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리모컨으로 안방 불을 켰습니다.
여자가 방을 나간지라 밖으론 못 나가겠더군요. 그렇게 일어나서 침대에 무방비로 앉아 있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뺨을 톡톡 건드린 촉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거실에 나오자마자 잽싸게 온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여자는 없었고 누가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올 아내에게 뭔가 얘기할까 했지만 괜히 그런 얘기했다간 가뜩이나 시골 같은 데다 신혼집 차려준 것도 미안하고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는 대낮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상한 일들이 말이죠. 결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혼 때는 목각으로 된 원앙도 진열해 놓습니다. 그것에 불의를 서로 포겨 우파 스피커 위에 올려놨었죠.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라고 하는 거라더군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저 원앙 말이야. 그게 왜? 불의가 자꾸 벌어지네. 자기 전에 포개놓고 아침에 눈 뜨면 꼭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목각 원앙의 불의는 관성 때문에 자연히 벌어졌다고 보기엔 너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불의 사이엔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갈 틈이 있었죠. 마치 사이좋은 원앙을 본 누군가가 기분 나빠서 확 찢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 짓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원앙부터 보았죠. 일부러 포개놓은 원앙의 불의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았던 문제, 그 집은 볕이 잘 들지 않기는 하나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온통 새살림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지저분할 일이 없죠. 그런데 거실 구석에 가만히 서서 집을 바라보면 뭔가 제 눈엔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형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느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치우려고 보면 또 깨끗하고 멀리서 보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방이 너무 어질러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음식을 해 먹고 나서 치우고 하면 사실 주방이 지저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치우고 닦고 정리정돈을 해도 왠지 더 어질러지는 느낌인 겁니다. 이 집은 참 이상해. 주방을 계속 치우는데 왜 이렇게 어질러진 느낌이지? 그렇게 이 집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심각함을 느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고 저는 침대에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안쪽 벽 가까이에서 자고 저는 수시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자고 있었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제 오른쪽 귀에 대고 엄청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순간 고막이 나간 듯 귀가 먹먹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귀에 소리를 지른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는 너무 잘 자고 있더군요. 아,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정말로 안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거실과 서재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안방에 들어가 잠이라도 자게 되면 어김없습니다. 잠만 들만 하면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욕을 해대는 통에 돌아버리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더라. 제가 아내에게 털어놓은 이후부터 일은 아내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장이 꼬이고 배가 부풀어서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이었는데 아내가 쓰는 전기 매트 위에서 등을 지지며 계속 버텼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밤새 끙끙 앓고 아내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야 하니 불은 껐고 아내는 옆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계속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죠. 저는 밤새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나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인즉 아내가 제 옆에서 간호하다가 쿵쿵 소리가 나서 잠이 깼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여 저를 보니 제 배 위에서 웬 처녀가 널뛰듯이 두 발로 제 배를 콩콩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배를 신나게 밟고 튀어올라서 자기 머리가 천장이 쿵쿵 찍히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는데 막상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앓고 있었고 무슨 소리라도 내면 처녀가 자길 쳐다볼까봐 그냥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제 배 위에서 너를 뛰어대는 것이 기가 막힐 정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본 처녀를 묘사했는데 딱 제가 본 그 여자더군요. 그 얘기까지 들으니 이놈의 집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집 내놓고 이사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낮과 밤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활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든지 놀든지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죠. 아내는 괜히 이 일을 부모님들께 얘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였기에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컸습니다. 처갓집이 당진 시골이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처가 부모님들과 미사를 했습니다. 제가 냉담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 세례도 받아서 거부감은 없었죠. 결혼식도 성당에서 올렸으니 뭐. 하루는 거기 시골 성당에 새로 오신 젊은 신부님과 미사가 끝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팔목에 거는 묵주를 축성하여 저와 아내에게 선물로 주시더군요. 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세수할 때 빼고는 묵주를 팔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처럼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안방에는 기웃거리지 않는데 거실, 주방 이런 곳에서 소음을 내더군요. 그릇을 땅땅 치고 커튼을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어쨌건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송국에 잠시 들어가 드라마 작업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별로 원치 않던 일이었습니다. 단지 생활고를 면하려 했던 거죠. 저는 영화 작가인데 드라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참 괴로웠습니다. 어쨌건 저는 몹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외곽에 있다 보니 차편이 없어서 저는 차를 끌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드라마 대본 쓰는 일이 워낙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거의 매일 출근했네요. 제가 주로 이용하던 도로는 동담 과천 고속화도로였습니다. 당시 방송국보다는 강남 학동역 부근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 있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룸미러를 보니 뒷자리에 그 할머니가 앉아있는 겁니다. 순간 잠이 확 깨더군요. 그 할머니는 제가 잠들만 하면 귀에 대고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뒷자리에 앉아서 차창을 보는 그 할머니는 뭐가 화가 났는지 계속 구시렁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못 들어오니 차에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계속 궁시렁대는데 보통 사람처럼 운전하는데 자꾸 거슬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혼자 마구 소리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차에까지 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이럴 거야? 무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혼 좀 내줘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계속 이럴 거다. 너네 이 집 사는 동안 내가 그냥 계속 괴롭힐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운전을 했고 양재쯤에 간이 없더군요.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차를 몰아 출근하는 날이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더 짜증스러운 것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거의 7개월을 그 집에서 더 살았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극에 달하여 제 아내는 난청이 생겨서 이비인 후과를 다니게 되었죠. 게다가 저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다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잘 이겨냈지만 말입니다. 결국 2년 6개월의 최악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저는 용인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온 지도 꽤 되었네요. 집에 대한 부분이 워낙 신경 쓰여서 이사 가기 전에 철학관 하시는 아는 분께 여쭤봐서 이사 갈 동네까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인이 잘 맞는다고 하여 이사를 했고 아파트 동, 호수에 숫자 5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여 이 잡듯 뒤져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왔을 때 그 포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넘치고 볕이 무지하게 잘 들고 밤에는 죽은 듯이 잡니다. 꿈도 안 꿀 정도로요.
다행히 그 집에 살던 존재들이 따라오지 않았는지 정말 일도 잘 풀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탓에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서둘렀는데요. 1년쯤 살다가 차 트렁크에서 그 집 살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그 집에 있던 가스 오븐 손잡이와 욕실 마개를 발견해서 얼른 가져다 주었죠. 세입자는 만나지 못하고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그냥 맡기기 뭐해서 미안한 마음에 집들이용 티슈 세트에 편지를 써서 경비실에 맡겼죠. 그리고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데 저는 헉소리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면에 굴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너머 언덕에 공동묘지가 보이더군요. 2년 6개월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분명히 묘지였습니다. 평소에 안개가 많아서 못 봤었나 봅니다. 오싹하고 기분 나빠서 저는 얼른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의 본가인 수원 영통에 들렀다가 처갓집 당진으로 가려면 비봉 IC를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늘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희가 전에 살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아줌마였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 하는데 집 주인이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희 아내는 내심 궁금했는지 세입자에게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왜 이사 가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집에 귀신이 있어요. 저희만 본 건 아닌가 봅니다. 사람이 기가 허하면 그런 것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나쁜 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부부는 정말로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의 경험담. 고등학교쯤이었나 내 동생 방에서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처음 가위 눌린 것도 이 방이고 내 동생이 자기 방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잘 자다가 움찔하고 깨어났는데 순간 가위가 눌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가위만 눌렸을 땐 괴롭기만 하고 금방 깨어나는데 무언가 나타날 때는 방 안이 훤히 보이기에 또 서서히 보이는 방을 보며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내 다리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쳐다보니 내 동생의 친구인지 어떤 여자애가 바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길어 얼굴도 잘 안 보였고 키가 작은지 다리를 허공에서 대롱대롱 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가위가 눌려 있었기에 저 아이가 깨워줬으면 했는데 무언가에 엄청나게 열중하고 있길래 무얼 하나 자세히 봤더니 커다란 가위 같은 걸로 인형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있더라.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어서 그만했으면 싶었다. 그냥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여자애가 외마디에 소리를 냈다.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 없어진 것이다. 혼자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하면서 고개를 조금씩 흔들며 인형을 찾는데 왠지 느낌이 인형이 내 옆에 있는 것만 같았다. 느낌에 그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아니, 가위를 눌려 소리는 지를 수 없었지만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다. 자유로 귀신이었던가?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전의 일인데 눈 쪽이 뻥하고 뚫려서 눈 뒤쪽까지 보일 것 같았다. 훗날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나 이 아이의 얼굴과 겹쳐서 실감나게 느껴지던지. 아무튼 저 아이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빠르게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죄줘버리고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내 쪽에서 인형이 휙 하고 날아갔는데 저 아이의 머리를 맞고 툭 떨어지더라. 머리를 맞자 빠르게 돌아가던 머리가 서서히 멈췄고 끝난 건가 하고 이제 가위가 풀리겠다고. 무서운 것도 미치겠고 기분 나빠서도 미치겠고 도무지 저 여자의 목소리는 왜 걸걸한 아저씨의 목소리 마냥 가래가 끓는 건지. 그때 여기 있네 하며 아까까진 다리도 닿지 않던 꼬마 아이였는데 빠르게 발을 놀리며 내 쪽으로 오는데 난 비명도 못 지르고 마음속으로만 으악하고 온몸에 힘을 주자 그제야 가위가 풀리더라. 당연하겠지만 집엔 할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고 식은땀 범벅이 되어 가위가 깬 후에도 한참을 정신 차리기가 힘들었다. 이것 또한 고등학교 때인데 이건 학교에서 자다가 가위가 눌린 이야기다. 난 얼굴만 책상에 대고 자면 가위가 잘 눌리는 터라 항상 엎드려서 잤는데 체육대회 시즌이어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서 엎드려서 잤는데도 가위가 눌린 날이었다. 수업 시간 중이었는데 가위가 눌렸다. 또 교실이 환하게 보이고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듣거나 수다를 떨거나 하고 있었다. 그때 앞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마치 심부름을 하러 온 다른 반 아이처럼 당당하게 들어왔고 나는 그 당당한 모습에 전학생이라서 교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이란 생각도 무서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근데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여자애가 들어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찰랑거리며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교실을 쭉 돌아보기도 하더니 교탁을 두세 번 두드려보고 교탁 위에 휙 하고 올라앉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이 들더라. 하지만 느낌 탓이 아니었다. 문득 다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바닥까지 치렁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그리 신났는지 콧노래를 불러가며 아이들을 살펴보는데 자꾸 발밑 느낌이 이상하더라. 근데 진짜 보기가 싫었다. 발밑을 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까위인지라. 엎드려 있는 채로 내 시선은 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미 교실 바닥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고 드문드문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뽑힌 머리들이 머리카락 위를 물 위에 떠다니듯 떠다니고 있었다. 발등을 스치는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옆에서 들리던 소리. 투두둑하고 머리카락을 어딘가에서 잡아뜯던 소리. 같은 반 아이가 무언가를 떨어뜨려 큰 소리가 나서 가위에 깨었는데 한동안 그 자세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어느 날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낡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집은 오래된 주택가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민수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부모님은 그저 싸게 구한 집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이사 첫날 밤 민수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결국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으로 가는 도중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뚜렷해졌고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소리의 출처를 찾아 거실로 나갔다. 거실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소리는 그 거울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시 그 속삭임을 들었다. 도와줘.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순간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민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려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민수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민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고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는 다시 그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밤마다 그 속삭임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야 해. 민수는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 거울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부모님이 잠든 사이 거울을 치우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거울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거울을 떼어내려 애쓰던 중 갑자기 거울 속에서 긴 손이 나와 민수의 손목을 잡아챘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놓치고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 방 안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다가오며 속삭였다. 도망칠 수 없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 거실로 뛰어나가 부모님을 깨우려 했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아 헛것을 본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또다시 그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가까이서 들려왔다. 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거울이 있는 거실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고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민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을 깨워 강제로 집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밤중에 급히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을 떠난 후 민수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직도 그 거울이 걸려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들도 그 어둠 속에 속삭임을 듣게 될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산속의 외딴 집. 지연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조용한 산속의 외딴 집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 외딴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첫날 지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겉보기에는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은 산책을 나갔다. 숲속을 거닐다가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는 잡초와 덩굴에 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 거의 잊혀진 듯 보였다. 지연은 묘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다. 그때 묘지의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연은 일기장을 가져와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이 외딴 집에 살았고 그녀의 가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도 언젠가 이 집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다. 지연은 점점 일기장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급히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지연은 일기장에 기록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소녀는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적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지연은 소녀의 이야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어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 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그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지연은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일기장에 기록된 바로 그 소녀였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연은 거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방 안으로 돌아갔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다시 소녀의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 너도 이곳에 남아야 해. 지연은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던져버렸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너도 여기에 남아야 해. 지연은 공포에 질려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집안은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지연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소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소녀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소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지연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 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 집의 거울 속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지연은 이제 그 집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 집은 영원히 저주받은 장소로 남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잭 더 리퍼 괴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런던의 밤을 공포의 무대로 만든 인류사 최초의 연쇄살인마. 급작스럽게 벌어진 신체 훼손 살인사건. 그리고 시작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막을 내린 한 연쇄 살인마의 광기극. 뚝 그치지 않으면 잭 더 리퍼가 와서 잡아간다는 말로 런던 시민에게 뿌리 깊은 두려움을 새기고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진 잭 더 리퍼. 당시 런던을 자신의 살인극 무대로 사용하며 연쇄 살인범을 뜻하는 단어. 시리얼 킬러가 생기기 40년도 전에 이미 한 줌의 발자취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광기극을 끝내버린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잭 더 리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13건의 살인사건. 1887년 12월 26일 미상, 일명 페어리 페이 사건. 살해한 후 복부에 말뚝을 박아 놓은 사건이다. 1888년 2월 25일 애니 미루드. 하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찔렸으나 병원에 입원하며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부상의 여파로 인해 퇴원 후 3월에 사망했다. 1888년 3월 28일 에이다 윌슨. 목 부위를 2차례 찔렸으나 목숨을 구했다. 1888년 4월 3일 엠마 엘리자베스 스미스. 습격당해 국부의 둔기를 삽입당하기까지 하나 숙소로 복귀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나 혼수 상태에서 2일 후 사망했다. 1888년 8월 7일 마더 테브렁. 목 부위를 찔렸으며 총 39군데 달하는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 1888년 10월 2일 미상, 일명 관청의 미스터리. 런던의 화이트홀에서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한쪽 팔은 템스강 근처에서 발견됐다. 한쪽 발의 경우 시신 근처에 묻혀 있었지만 나머지 신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1888년 11월 21일 애니 파머.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었으나 목숨을 구했다. 1888년 12월 22일 로즈 마일리. 목을 졸려 질식사당했다. 1889년 5월 31일에서 6월 25일 엘리자베스 잭슨. 이 기간 동안 템스강에서 그녀의 시신 부위들이 발견됐다. 1889년 7월 17일 앨리스 맥켄지. 여러 상처와 멍과 함께 좌측 경동맥이 잘린 채 사망했다. 1889년 9월 10일 미상. 일명 핀친거리의 살인. 더 화이트홀 미스테리 때처럼 목이 잘린 여성의 몸통 부위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나 더 화이트홀 미스테리 때의 시신과는 조금 다르게 팔은 절단되지 않아 있었다. 1891년 1월 31일 프란시스 콜즈.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살해됐다. 후두부의 상처로 미루어 볼 때 죽은 뒤 땅에 던져진 것으로 추정됐다. 1891년 4월 24일 캐리 브라운. 목을 졸린 뒤 자상을 입고 살해됐다. 허리와 다리에도 자상이 있었으며 사타구니 부위에 큰 자상이 발견됐다. 그녀의 침대 위엔 잘려나간 난소가 있었다. 잭 더 리퍼의 살인으로 확실시되는 5건의 살인. 1888년 8월 31일 금요일. 메리앤 니콜스 당시 나이 43세, 신장 157cm, 직업은 매춘부. 새벽 0시 30분 술집에서 나와 2시 30분경 화이트채플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새벽 3시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런던 시립병원 건너편인 벅도우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30분 전까지 현장에 소란은 없었다고 한다. 시신 발견 당시 바닥에 소량의 출혈이 흐르고 있었다.
우측 뺨과 하관 부근에서 피하 출혈, 그리고 좌측 뺨 부분에서도 둥근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 아마 잭더 리퍼가 뒤에서 목을 조를 때 주먹 내지는 엄지손가락에 압박으로 인한 자국으로 추정된다. 혀에서 열상, 즉 찢어져 생긴 상처가 있었다. 좌측 귀 아래 부분에서 시작된 10cm가량의 좌절창, 즉 찔리고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그 바로 아래에서 시작되어 우측 목 부위까지의 20cm에 달하는 자상도 발견됐다. 칼날이 긴 나이프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 목뼈인 경추 부위의 자상으로 인해 목에 분포하는 정맥인 경정맥이 절단되었다. 살해된 후에도 그녀는 허벅지와 특히 복부를 반복적으로 난폭하게 찔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이 긴 나이프 하나였을 것이라 잠정 결론 지어졌다. 1888년 9월 6일 런던의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1888년 9월 8일 토요일 애니 체프먼 당시 나이 47세, 신장 150cm, 직업은 매춘부. 새벽 1시 45분경가니 숙소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쫓겨난 후 새벽 5시 30분경 메리앤 니콜스가 살해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햄버리 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과 서서 이야기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새벽 6시 29분경 시신으로 발견됐다. 메리앤 니콜스 대처럼 뒤에서 목 부위에 칼날이 긴 나이프로 자상을 입혔으며 거의 목이 절단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였다. 그녀의 튀어나온 혀와 부은 얼굴로 미루어 최초 질식사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복부가 크게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창자는 그녀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나와 있었다. 그녀의 자궁은 마치 손상을 피하려고 한 것처럼 질상부에서부터 절제되어 방광의 후면 3분의 2 정도가 함께 제거되어 잭 더 리퍼의 전리품으로 사라졌으며 직장에는 손상이 없었다. 메리앤 니콜스 때와 같이 살인 도구는 20cm가량의 길고 날카로운 칼날의 나이프였을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1888년 9월 14일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1888년 9월 25일에서 29일 잭 더 리퍼가 1888년 9월 25일에 작성한 편지가 이틀 후인 27일 런던의 언론사인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했다. 기어 보스로 시작되는 이 기괴한 편지에서 잭 더 리퍼는 자신의 매춘부를 증오하며 앞으로 살인이 계속된다는 예고와 함께 경찰은 자신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를 잭 더 리퍼라고 서명하며 이 연쇄 살인마는 잭 더 리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편지를 받은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는 이틀 후인 29일에 수사과에 편지를 넘겼다. 이후 해당 편지는 친애하는 보스에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1888년 9월 30일 일요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당시 나이 44세, 신장 165cm, 스웨덴 태생의 매춘부. 새벽 0시 40분경 버너 거리에 있는 국제노동자교육클럽 바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새벽 1시경 시신으로 발견됐다. 쇄골 아래 양쪽 가슴 전면부의 피하 출혈로 인한 피부 변색됐다. 역시 목 부위에 나이프로 인한 자상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을 정도로 목 부위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근처에서 목격자가 시신을 발견한 것을 알아챈 잭 더 리퍼가 살인 후에 가졌던 해부의식을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됐다. 1888년 10월 6일 이스트 런던 묘지에 매장됐다. 같은 날 마이터 광장 캐서린 에드우즈 당시 나이 43세, 신장 152cm, 직업은 매춘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900m가량 떨어진 마이터 광장에서 새벽 1시 44분경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순찰을 돌던 경찰이 새벽 1시 44분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불과 14분 전만 해도 해당 위치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잭 더 리퍼는 지금까지의 살해 방식대로 뒤에서 제압하여 나이프로 목에 자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캐서린 에드우즈가 격렬히 반항하자 이에 한 손은 머리채를 잡고 나이프를 쥔 한 손으론 목을 조르던 과정에서 그녀의 얼굴 곳곳에 몸싸움으로 인한 여러 자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그녀가 의식을 잃자 나이프로 목에 자상을 입혀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애니 체프먼 때보다 더욱 심하게 배가 갈라져 장기가 꺼내져 있는 시신의 모습이 마치 도살되어 디스플레이된 돼지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해 간과 함께 신장을 가져갔다. 새벽 3시경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스턴 거리 벽의 문 앞에
그녀의 피가 묻은 칼을 닦아낸 그녀의 앞치마 조각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분필로 작성된 메시지가 발견됐다. 유대인은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당시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 국장인 찰스 워렌은 이것이 단순 반유대주의자의 낙서이며 해당 낙서로 인해 인종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남은 새벽 동안 이 메시지를 모두 지우라고 명령했다. 1888년 10월 8일 런던시 묘지에 매장됐다. 한편 잭 더 리퍼의 예고살인 편지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두 건의 끔찍한 살인 사건, 그리고 경악할 만한 시신 훼손 등으로 인해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 1888년 10월 1일 소인이 찍힌 잭 더 리퍼의 편지가 다시금 런던의 언론사인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했다. 편지에서 잭 더 리퍼는 더블 이벤트 중 하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건방을 떨었다. 이후 해당 편지는 건방진 제키라고 불리게 됐다. 1888년 10월 15일 소인이 찍힌 편지가 런던 화이트채플에서 잇따라 이어지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결성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순찰그룹, 즉 자경단인 화이트채플 비절런스 커미티의 위원회장 조지 러스크에게 도착했다. 지옥에서로 시작되는 해당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경악할 내용을 담고 있었다. 러스크 씨, 내가 당신을 위해 튀겨 먹은 그녀의 신장 중 반을 보냅니다. 러스크 씨, 잡을 수 있을 때 날 잡으세요. 편지와 함께 신장이 동봉되어 왔는데 조사 결과 사라진 캐서린 에드우즈 나이드의 신장이며 추가로 그녀가 앓던 병의 자국이 해당 신장에서 발견됐다. 이후 해당 편지는 지옥에서라고 불리게 됐다. 1888년 11월 9일 금요일 메리 제인 켈리, 신장 170cm, 직업은 매춘부. 새벽 3시가 되기 전 이스트엔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새벽 4시경 주민들이 머더라는 작은 외침을 듣지만 당시 런던의 우범지대에서 이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모두들 반응하지 않았다. 아침 10시 45분경 집주인과 그의 조수가 체납된 임대료를 징수하러 갔다가 기척이 없어 창문을 통해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끔찍한 메리 제인 켈리의 시신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머리 아래의 유방, 신장, 자궁이 그리고 다리 사이의 간, 비장은 시신 옆, 탁자엔 복부와 허벅지에 살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절개된 복부 속으로 집어넣어져 있었고 창자는 집안 액자에 장식하기라도 한 양 뚫려 있었다. 1888년 11월 19일 세인트 패트릭의 천주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살인을 끝으로 잭 더 리퍼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잭 더 리퍼에 대한 공통된 증언, 그리고 300명에 달하는 용해자, 백인, 하층민 복장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 상류층의 사람,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히 장기를 적출한 것으로 미루어 의학적 지식이 해박, 그가 남긴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음.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엘버트 빅터, 정신 이상 병력이 있고 1892년 사망한 원인이 매독이었다는 소문이 돌며 광기에 내몰린 왕자가 창녀들을 차례로 살해하자 이에 영국 왕실은 죄상을 감추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엘버트 빅터 왕자는 실제 살인이 벌어지던 날에 런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랜시스 텀블티, 런던 경시청 수사과장 존 리틀차일드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본 인물로 이 미국인 의사라면 잭 더 리퍼의 해부 지식이 설명된다고 추리했다. 프랜시스 텀블티는 1888년 11월 24일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잭 더 리퍼의 살인도 멈췄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벌던 캐나다 또는 아일랜드 출신의 가짜 의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4명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지니고 있던 동성애자였다. 당시 그는 불법이었던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자 외국으로 도망쳤다. 그가 매춘부를 혐오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 심리상 동성애자가 매춘부를 연쇄 살해한다는 것은 희박한 이론이며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무했다. 몬테그 존 드루이트, 그의 풍모는 당시 잭 더 리퍼를 목격했다는 증언 속 잭 더 리퍼의 풍모와 비슷했다. 당시 영국 수사 당국의 책임자가 적은 메모에 의하면 몬테그 존 드루이트야말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이며 정신병 또한 앓고 있었다고 한다. 잭 더 리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 때 그의 소재가 불명했으며
의사라는 직업은 잭 더 리퍼의 해박한 해부 지식을 설명해줬다. 잭 더 리퍼의 마지막 살인으로 알려진 1888년 11월 9일 이후 그는 12월 1일 템스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였고 이후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중단되며 많은 대중들에게 가장 유력한 잭 더 리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당시 그를 조사하던 수사당국의 책임자 멜빌 마크 노턴의 조사에는 상당수 오류가 존재했다. 그를 41세의 의사로 기록했지만 사실 그는 31세의 보조교사 겸 변호사였다. 그는 첫 번째 살인 후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잭 더 리퍼의 살인극 배경이었던 화이트채플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실 그가 잭 더 리퍼라는 물증은 전무하며 그가 잭 더 리퍼의 풍모와 비슷하다는 증언 또한 모순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살한 것은 수사망이 좁혀와서가 아니라 동성애 혐의로 실직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이클 오스트로그 정신병원 수감 경력이 있는 인물로 러시아 출신의 의사이며 러시아 해군의 군의관 경력이 있었다.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있을 때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당국으로부터 용의 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전문 사기꾼으로 실제 그가 의사 경력이 있는지도 모호하며 범죄 증거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잭 더 리퍼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신장과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다. 토마스 닐 크림 미국 출신의 낙태 전문 의사로 위험한 약물을 사용해 매춘부를 살해하며 교수형 당했다. 1892년 사형 집행 당시 교수대에서 자신을 잭 더 리퍼라고 고백하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888년 당시 토마스 닐 크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감옥에 투옥 중이었으며 교수대에서의 고백 역시 당시 교수형에 참석한 이들이 부정했다. 에런 코즈민스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잭 더 리퍼의 살인 무대인 화이트채플 끝자락에 살았으며 매춘부를 증오하며 정신장난 병력도 지니고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당국에 체포되기도 하며 주요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1889년 3월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동시에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도 중단됐다. 범죄 증거가 전무하며 목격자도 애초에 증언을 뒤집고 그가 잭 더 리퍼가 아니라고 철회했다. 또한 그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진료 결과 잭 더 리퍼로 심증이 간다는 식의 풍문이 있으나 사실은 그의 주요 정신병은 환청, 두려움, 편집증으로 씻거나 목욕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위 위험하지 않은 환자였다. 조지 체프먼 조지 체프먼이란 이름은 애니 체프먼 살해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오르며 얻은 별칭이다. 1888년 런던으로 이주한 폴란드 출신의 이발사로 1897년부터 1902년까지 3명의 아내를 차례로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살해한 방식과 잭 더 리퍼의 살해 방식은 서로 판이하며 당시 그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령대도 부합하지 않았다. 존 피저 메리앤 니콜스와 애니 체프먼이 살해되었을 당시 이 폴란드 출신 유대인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떠올랐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구두를 만들던 존 피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체포되기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두 사건이 있던 당시 그는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으며 특히 그 중 하나의 알리바이는 바로 경찰관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드릭 베일리 디민 선언으로 첫 번째 아내와 네 자녀의 목을 절단해 살해하며 교수형 당했다. 화이트채플에서 잭 더 리퍼의 출연과 함께 목격되었으며 감옥에서 자신이 잭 더 리퍼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1888년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 중이었다. 메리 피어시 일명 미친 산파로 불리게 되는 여성으로 애인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1890년 12월 처형됐다. 그녀가 실제로 혹은 상상 속에서 입은 모욕이나 상처로 인해 다른 여성들에게 복수했을 수 있다고 추리했다. 셜록 홈즈의 아버지아서 코난 도일이 잭 더 리퍼는 여자이거나 여장남자일 것이라고 추리하자 그녀를 질 더 리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특히 그녀는 산파였기 때문에 야간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으며 해부학적 지식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무하며 범죄 심리상 여성이 여성을 연쇄 살해한다는 것은 희박했다. 제임스 메이브릭 부유한 면화 상인이었던 제임스 메이브릭은 잭 더 리퍼의 살인극이 있던 3주 전 현장 근처에 방을 빌렸다고 한다. 1889년 아내에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죽은 후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도 중단됐다. 1992년
영국 리버풀의 고서적 상인 마이클 베럿이 잭 더 리퍼의 63쪽짜리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는 바로 제임스 메이브릭의 것이었으며 아내가 바람피오는 사실에 분개해 매춘 부들을 살해했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도 했다고 적혀 있음과 함께 아내에게 부탁해 자신을 독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기장을 본 런던 모드슬리 정신병원 포쇼 박사는 제임스 메이브릭의 당시 심리가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경향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잭 더 리퍼의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게 됐다. 그러나 이 잭 더 리퍼의 일기가 유명세를 얻으며 화제를 얻자 동시에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마이클 베럿은 결국 잭 더 리퍼의 일기는 자신의 위조작이라고 고백했다. 카를 파이겐바움 독일 상인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새들어 살던 중 집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894년 정기의자에서 처형됐다. 당시 그의 변호사와 전살인 사건 전담 수사관이자 이른바 잭 더 리퍼 전문가로 불리는 트레버 메리어트는 카를 파이겐바움이야말로 잭 더 리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카를 파이겐바움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여성에 대한 증오와 토막살인에 대한 욕구를 인정했다. 당시 화이트채플은 런던 항만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독일 상선 라이너가 런던에 정박한 기록이 있으며 승선 명단엔 카를 파이겐바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당시 카를 파이겐바움은 살인을 저지른 후 정박 중인 배를 타고 바로 도피하며 검문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일명 잭 더 리퍼 전문가를 자처하는 트레버 메리어트 전 영국 형사의 저서로 인해 2011년에 이르러 영국 BBC에서 카를 파이겐바움의 교도소 수감 당시에 기록된 이른바 몽타주를 잭 더 리퍼의 몽타주라고 발표하며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잭 더 리퍼의 용의자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사실 트레버 메리어트의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언론을 통한 잭 더 리퍼의 치장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런던항과 가까운 화이트채플의 특성 때문에 수사당국은 사건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금요일에 입항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항하는 수송선과 선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잭 더 리퍼의 살인과 연관된 일정을 보유한 수송선은 단 한 척도 발견하지 못했다. 살인마 잭 더 리퍼를 향한 대중적 열풍이 만들어낸 허상. 역사상 가장 잔혹하며 예고 살인장을 보내며 경찰을 조롱하는가 하면 불과 14분 만에 사람을 살해하고 해부의식까지 마친 뒤 호련히 사라지는 불가능한 살인을 저지르더니 어느 순간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취를 감췄다. 잭 더 리퍼 전문가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21세기 최첨단 현대 범죄 조사 발전의 초석이 된 인류사 최초의 연쇄 살인범, 살인마 잭 더 리퍼. 살인마를 향한 대중의 열풍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유명 뮤지컬의 소재로까지 채택되는가 하면 세계 대중문화에 불이 깊게 침투하게 되는 이른바 잭 더 리퍼 열풍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연쇄 살인마로 알려진 잭 더 리퍼의 살인은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발작적으로 이루어진 몇 건이 전부이며 특히 잭 더 리퍼의 마지막 살인이자 가장 끔찍한 살인으로 알려진 메리 제인 켈리 사건의 경우 잭 더 리퍼의 살해 방식, 살해 연령대, 살해 장소 등이 판이하며 피해자가 늦은 새벽 자신의 집에서 범인을 맞이하면서도 옷을 벗고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과 침대 시트로 얼굴이 가려진 채 칼질을 당해 살해된 것을 미루어 면식범에 의한 다른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잭 더 리퍼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진 몇 건의 살인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심되는 13건의 살인 또한 모두 잭 더 리퍼와는 무관한 살인이며 이 잭 더 리퍼의 열풍에 의해 그의 살인 행각으로 의심받게 되는 13건의 살인사건이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 청소년갱에 의한 습격, 취중사고사, 뉴욕에서의 사건이거나 당시 흉흉했던 런던 우범 지역에서 벌어진 흔한 살인사건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아는 이도 거의 없다. 잭 더 리퍼가 보냈다는 그의 친필 편지 또한 신문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프레드 베스트 같은 기자나 잭 더 리퍼가 언론을 통해 유명인사가 되자 주로 사건 현장에 거주하면서 언론보다 먼저 잭 더 리퍼의 살인 방법을 담은 내용을 보냈다. 그리고 잭 더 리퍼를 자칭한 이가 튀겨먹고 보낸 신장 일부가 병리학 조사 결과 피해자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가 밥 먹은 피해자의 신장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퍼지게 되어 괴담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연속된 신체훼손 살인사건으로 평소 흉흉했던 런던의 우범지역조차
공포에 떨게 했던 기형적인 사건들은 결국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영국의 언론사들은 연일 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모습들을 자극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스스로 잭 더 리퍼의 편지를 만들며 잭 더 리퍼 열풍을 만드는 기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인 열풍으로 인해 화이트채플 주변의 살인은 모두 잭 더 리퍼의 소행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며, 그나마 공포에 떨던 주민들과 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매춘을 해야 했던 이들에겐 자신에게 언제고 연관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살인마보다는 조심해야 할 단 하나의 대상, 잭 더 리퍼 쪽이 편안했을 수도 있다. 결국 스프링을 달고 빌딩 사이를 점프하는가 하면 공간 이동을 하며 자유롭게 살인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까지 하던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멈추자 이 대중들 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핫소스를 포기할 수 없던 기회주의자들과 대중의 호기심이 화학작용을 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잭 더 리퍼가 하나의 문학 카테고리가 되었을 정도이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잭 더 리퍼 전문가들과 그를 다루는 저서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되는 저마다의 잭 더 리퍼 가면을 쓴 범인들과 심지어 수십억을 들여 진작에 가짜로 판명된 잭 더 리퍼의 편지를 DNA 분석하여 엉뚱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폐해들. 도대체 이제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조차 분간해낼 수 없는 잭 더 리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프로파일링, 그리고 담백한 용의자 선정, 그리고 단순한 추리. 매독이 만연하며 넘쳐나는 매춘부들과 이주 노동자들로 가득 찼던 당시 런던에서 특히 우범지역이었던 화이트채플. 당시 불치병이었던 매독으로 매독 환자가 많이 찾던 런던 시립병원을 찾았다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된 잭 더 리퍼. 나에게 이 빌어먹을 매독을 옮긴 매춘부를 증오한다. 매춘부는 죽음을 전도하는 사탄이다.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잭 더 리퍼가 도축에 사용하는 긴 나이프를 숨겨 들고는 고른 첫 번째 피해자 중년의 매춘부 메리앤 니콜스. 나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매춘부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구나. 아니, 바로 전현이 그녀는 아닐까?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흥정하는 척하다 거칠게 뒤에서 목을 조르며 첫 번째 살해를 시도한 끝에 그녀 얼굴 곳곳에서 나타나는 출혈과 같은 엉성한 살인 시도의 자국들. 그녀를 죽인 후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나이프를 사용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며 광기를 해소한 잭 더 리퍼. 9일 후 토요일 새벽, 런던 시립병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시금 잭 더 리퍼의 눈에 들어온 두 번째 피해자, 중년의 매춘부 애니 체프먼. 나에게 죽음을 선사한 매춘부가 저기 있구나. 전현을 죽이면 나도 매독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을지 몰라. 또다시 벌어진 살인, 그리고 더욱 심해진 매독으로 인한 정신병과 광기로 살해 후 몸 밖으로 피해자의 창자를 꺼내는가 하면 스스로의 전쟁으로 명명한 매춘부 살해의 증거이자 전리품으로 매독을 전달한 직접적인 주체인 여성의 성기를 적출해 간 잭 더 리퍼. 정육점을 하며 다소의 피가 묻은 채 거리를 걸어도 의심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장기를 자신의 작업장에 있는 도축물들과 섞어 놓음으로써 의심을 피함과 동시에 두 번째 살인으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듯한 고향감과 서서히 진행돼가는 매독으로 인한 정신착란들. 그리고 1888년 9월 30일 일요일 유대계 상인이었던 잭 더 리퍼가 들린 사교클럽 유대인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벌어진 불화. 망할 유대계놈, 같은 유대인인 나를 무시하다니. 이러니 유대인이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클럽에서 나오자 바로 앞에서 잭 더 리퍼 눈에 들어온 중년의 매춘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망설임 없이 분노에 차살인을 저지른 잭 더 리퍼에 의해 가슴 전면부에 피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 피해자와 해부의식을 하려던 찰나 인기척을 느끼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린 잭 더 리퍼. 젠장.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구나. 사회조차도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풀리지 않은 광기에 휩싸인 잭 더 리퍼가 900m가량을 돌던 끝에 발견한 다음 희생자, 중년의 매춘부 캐서린 에드우즈. 게다가 불과 40분 전 분노로 인해 갑작스러운 살인을 하다가 목격자의 눈에 띌 뻔했던 잭 더 리퍼를 안심시키는 지형적 조건. 여기라면 경찰이든 누구든 나를 방해할 놈이 오는지 살피기에 최적이군. 그리고 살해 과정 중 그녀의 격렬한 반항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한 잭 더 리퍼에 의해 마치 도살되어 디스플레이된 돼지와 같은 형상으로 처참하고
무참한 시신을 만드는 그 과정이 불과 14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본 외과 의사 프레데릭 고든 브라운은 시신 해부 과정을 미루어 의학적 지식이 아닌 동물의 절단 과정에서 생긴 습성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경찰 측의 토마스 본드 의사 또한 사람 신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닌 정육점에서 이루어지는 도살의 기술적 지식이 보인다고 결론을 냈다. 추가로 프레데릭 고든 브라운은 한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이 해부 의식은 5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증거물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적출된 피해자의 자궁과 신장, 그리고 그에게 남은 또 다른 과제. 빌어먹을 유대인 놈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야겠군. 피해자의 피를 묻힌 피해자의 앞치마, 조각과 함께 분필로 써놓은 잭 더 리퍼의 메시지. 유대인은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 메시지가 범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범인 자신이 유대계였음을 시사했다. 매독으로 인해 인지 능력을 상실해 가던 잭 더 리퍼가 남긴 이 같은 철자와 문법적 오류의 글. 이렇듯 매독이 퍼지며 내 기능에 퇴보가 있던 잭 더 리퍼에게 당시 들리던 환청. 부도덕한 짓을 해라. 그리고 잭 더 리퍼 아내의 증언. 남편에겐 노이로제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밤새도록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추가로 당시 잭 더 리퍼가 살던 곳이 이사한 곳을 포함해 모든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지역을 원형으로 감싸는 지형적 프로파일링과 일치했다. 한편 잭 더 리퍼의 광기에 찬 마지막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한 인물. 그러나 처음 자신이 잭 더 리퍼를 목격했다고 했음에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목격자인 정육업자 조셉 리비. 잭 더 리퍼가 이웃에 살던 그놈이었을 줄이야. 그러나 이를 경찰에 알려선 안 된다. 유대인인 그놈이 잭 더 리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뜩이나 심한 유대인 박해에 기름을 붓는 격일 것이며, 나 같은 유대인 상인의 물건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멈춰지게 되는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과 매독으로 인해 1891년 3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잭 더 리퍼.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듯한 잭 더 리퍼 사건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조셉 리비. 범인이 피해자보다 8cm 더 컸다. 당시 본격적인 공업화의 영향으로 스모그의 도시였던 런던에서는 밤중에 한치 앞에 사물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마지막 양심을 짜내며 던진 의미심장한 단 하나의 증언. 그리고 그날의 피해자 캐서린 에드우즈의 신장 152cm. 잭 더 리퍼로 알려진 4건의 살인 혐의가 있는 제이콥 리비의 신장 160cm. 그리고 잭 더 리퍼는 없었다. 살인마의 아이콘 잭 더 리퍼를 한 명의 인물로 표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잭 더 리퍼는 사실 공업화로 인한 어두운 측면에서 탄생한 우범지대와 살인마를 유명인사로 탈바꿈시킨 옐로 저널리즘의 집단 광기. 그리고 그에 호응하며 공포를 관심으로 바꾸어 두려움을 쫓아내고자 했던 대중의 복잡한 심경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진 화상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까지도 잭 더 리퍼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잭 더 리퍼에 대한 가설의 대부분은 범인은 어느 특정한 인물이다라는 잘못된 논리에 근거한다. 잭 더 리퍼의 악명 때문에 그를 마치 대형 스타에 필적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심리에 대해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잭 더 리퍼는 하찮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다.